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저는 솔직히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다고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한국인들이 아주 우크라이나를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고통받는 나라를 욕하고 눈물 나게 하다니 그러다가 언젠가 한국은 피눈물을 쏟을 겁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한 대학에서 어느 여학생이 화가 잔뜩 나서 한국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 교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여학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우크라이나의 충격적인 과거 행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빠르게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빅토르입니다.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점인데요. 얼마 전 강의 중에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고 이때 다룬 주제는 특히 민감한 이슈였기에 조심스럽게 다루려 했으나 강의실 분위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날카롭게 변했었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이곳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결정을 되새겨보며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되묻게 되곤 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제적 지식과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결국 남아있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학문적 이상을 공유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이곳에서 전쟁 중에도 강의를 이어가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제 이상이 이곳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매일 깨닫고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특히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눈빛에는 항상 날카로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제 수업에서 활발하게 질문하고 토론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 말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일종의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것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출신의 안나는 매 강의마다 저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제 말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러시아 편향을 찾으려는 듯했죠. 아마도 제가 러시아계라는 게 그 이유였겠죠. 안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의 학문적 열의를 존중해주던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전쟁이 시작된 후 그녀의 시선은 갑자기 차갑고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죠.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학문적 비판을 넘어선 분노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 수업마다 그녀가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담과 혼란을 느끼곤 했어요. 이번 학기에 지도하게 된 국제관계와 역사라는 과목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전쟁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는데요. 이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고 특히 안나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매일 전해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론적, 학문적 사고를 통해 그들의 불안과 혼란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벽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은 전쟁을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아닌 현실의 고통으로 느끼며 제 수업에서의 모든 발언과 질문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저를 점점 더 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저는 강의 준비를 마치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트를 열어놓고 있었고 다른 몇몇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맨 앞줄, 눈빛이 불타오르는 학생 하나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나였죠. 강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흐린 날씨 탓인지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이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죠. 오늘 강의 주제는 국제관계와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이었어요. 저는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들며 강의를 시작했죠.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면서
저는 중립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가로막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에는 엄청난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중립을 내세우며 우리를 외면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처한 외교적 이해관계와 신중함을 강조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외롭고 고립된 채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중립이 곧 방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교수님, 한국은 도대체 왜 그렇게 소극적인 겁니까?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나는 날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나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건가요? 저는 안나의 질문에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정이 더해진 목소리는 저를 압박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안나,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어.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선 한국이 과거에 러시아와 군사적, 경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특히 그들은 불곰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제공받았고 그와 관련된 계약도 맺었지. 한마디로 러시아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우주 기술을 공유했고 불곰 사업을 통해 군사 기술까지 전수한 이력이 있는 국가야. 그런데 그 기술이 들어간 한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결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협력들을 통해 단지 군사적 이익을 넘어 두 국가가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동반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해. 이런 유대는 한국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야. 이 점을 이해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면 자칫 때를 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안나는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그래서요? 과거의 일이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의 생존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죠? 저희는 지금 매일같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은 한국이 단순히 러시아와의 과거 관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 참 아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은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네요. 대신 그때 엄청 많은 국가들의 도움을 얻은 나라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의 목숨과 피로 살아난 나라가 이제는 그 입을 싹 닫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나 후진국을 무시하며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안나의 반박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선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해보자. 우크라이나는 과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쌓았다고 볼 수는 없어. 우크라이나는 사실 한국보다는 일본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어. 일본과의 협력을 이어오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도 있었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일부 인사의 행보는 한국인들에게 큰 반감을 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입장에선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기 힘들어. 안나는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과연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저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이 우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는 건 너무 차갑다고 생각해요. 그냥 도와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나의 눈빛에서 묘한 냉소와 함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우크라이나가 겪는 전쟁의 고통과 한국이 고통받는 나라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잔뜩 담겨 있었죠. 그리고 안나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며 강의실에 우르르 여론이 형성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쉽게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나,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을 나도 이해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과거는 지워질 수 없는 것이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단순히 지나칠 수 없어. 또 아까 안나가 한국이 전쟁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 연방 소속이었고 한국 전쟁 당시 소련 소속으로 참전해 한국에 큰 피해를 준 게 사실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과거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와 더불어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어. 안나는 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저를 응시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안나도 저의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음을 느끼는 듯했지만 제가 우크라이나가 겪는 고통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우리는 지금 그 과거와 상관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가족, 제 친구들 모두 전쟁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교수님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이 정말 인류의 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안나의 절박한 목소리에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이 처한 정치적 입장과 역사적 배경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뒤섞여 불편한 감정이 일고 있었죠. 안나, 너의 절박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한국 역시 내외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 한국 내부에서도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한국은 러시아와의 오랜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 아마 내가 잘 모를 두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해. 우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과거 북한의 핵 개발에 중요한 기술을 제공한 일과 관련이 있어.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 시절 개발된 다양한 기술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지. 그 중에는 미사일 및 로켓 기술을 비롯한 방위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어.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미사일 엔진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어. 대표적인 예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된 RD-250 엔진이 있지. 이 엔진은 원래 소련이 개발한 기술로 우크라이나의 유즈맛이라는 항공우주기업이 과거 생산을 담당했어. 그런데 이 엔진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여러 군데서 나왔어. 정황상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돼. 실제로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워낙 많았거든. 아무튼 그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크게 도운 셈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 안나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차분히 설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기술 유출이 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 실제로 당시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된 과정에 대해 정확한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구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경제난으로 인해 기술 인력이 흩어지면서 북한으로 기술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지적했어. 특히 우크라이나의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 생계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갔고 일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지.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이러한 과거의 일이 한국에게는 중요한 외교적 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몰라.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우크라이나의 기술이 일부라도 관여된 사실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거야. 그들이 선뜻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저는 말을 멈추고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의구심에 찬 눈빛이었지만 제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듯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과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한 사례와 관련이 있어. 이것도 아마 잘 몰랐을 거야. 그리고 이 역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지도 몰라. 안나는 여전히 눈빛에 의문을 담은 채 제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접하듯 집중한 채 저를 바라보았죠. 이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막대한 기술 자산과 군사 장비를 물려받았는데 그중에 항공모함도 포함되어 있었어.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되던 항공모함 바리아그가 바로 그것이었지. 바리아그는 소련이 개발한 항공모함으로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었어. 그런데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던 우크라이나는 이를 유지할 자금이 부족했고 결국 매각을 결정하게 됐지. 그리고 1998년 중국이 이 바리아그를 구매했어. 처음에는 이 항공모함을 마카오에 있는 해상 카지노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 중국의 한 민간 기업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구매한 후 마카오로 이동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는 이 항공모함을 통해 항공모함 건조와 운영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야. 실제로 항공모함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은 개조 작업에 들어갔어. 이때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항공모함 설계도와 여러 기술 자료까지 중국에 넘겨줬고 중국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항공모함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지. 또한 우크라이나는 비밀리에 중국 전투기 조종사와 기술 요원들을 우크라이나 해군 기지에 파견해 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시켜주기도 했어. 그때 중국 해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크림반도에 있는 비행기지에서 구소련의 함재기 조종사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기술을 전수받았지. 이를 통해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기술을 모조리 흡수했고 그렇게 중국은 바리아그를 자국으로 가져와 연구하고 개조를 거쳐 결국 2012년에 랴오닝이라는 이름의 항공모함으로 정식 취역시켰어. 안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안나의 표정을 보며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은 항공모함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후 중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게 돼 결국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바리아그를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자산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중국이 자국 내에서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게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큰 기여를 한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이지. 안나는 제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엿보였죠. 즉 우크라이나는 바리아그를 매각하고 기술도 모조리 넘겨주면서 소련 시절의 항공모함 기술이 중국에 전부 흘러가도록 한 셈이야. 중국은 이를 발판 삼아 지금은 독자적인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크게 느끼게 됐어. 한국도 예외는 아니야. 한국에게 중국은 가까운 해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강력한 군사적 경쟁국이자 잠재적 위협국이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 특히 항공모함 전력 확장은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해양에서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크거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력 증강은 한국과 주변국들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니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현재 중국의 항공모함 개발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기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북한 미사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이나 중국의 항공모함 기술을 넘긴 일까지 이런 점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돕는데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을 수 있어. 그리고 과거만이 아니야. 현재에도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 투성이잖아.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나 전쟁이라도 생긴다면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지원한 무기를 들고 일본 편에 서서 일본 후방의 지원군이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지도 문제라든지 노골적으로 일본 편만 들면서
한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만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야. 저는 말을 멈추고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배경이 될 수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강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기 지원 문제에서 쉽게 우크라이나 편에 서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야. 안나는 제 설명을 듣고 이전보다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죠. 우크라이나가 중국 해군력 강화에 일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안나는 평소에 중국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전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그녀를 보며 동시에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문득 이 논리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 또한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는 돼요. 국제관계라는 게 단순히 한쪽의 고통이나 바람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 절박함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겪는 현실은 이론적 설명이나 국제적 논리만으로는 다 이해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현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었죠. 그날 이후 안나는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제 수업에 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열린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며 불완전하지만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전쟁의 현실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주제였고 그 감정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종종 표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 다른 시각을 인정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려 합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관계 때문에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태국의 방콕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은 이번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가 있다는 이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의 수라차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콕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로 일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우선 제 딸아이 이야기부터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참 뜨겁죠. 저도 나이 꽤나 먹은 편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BTS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나 K-뷰티 그리고 K-푸드 등 한국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아는 편입니다. 사실 원래 태국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국가였어요. 원래 한국을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과 유독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태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경제적 협력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였죠. 두 나라는 무역, 투자, 관광,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꽤 오랜 기간 협력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많이 이주해오면서 태국인들과의 통혼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거기에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한 데다가 태국 상층부에서도 중국계가 많은 탓에 이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꽤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구매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전에 비해 중국과의 교역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도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국 간 교류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갈등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는 모습으로 바뀐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에는 대폭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중국인들의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었죠. 그 수가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참을 수준이었다면 수가 대폭 증가해버리니 이제 그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적 영향력이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태국인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점점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태국 내에서 중국 자본이 부동산이나 관광 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태국인들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부 태국인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태국의 독립성이나 자주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죠. 이런 우려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중국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크게 형성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태국에서는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 한류 열풍이라는 것이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 덕분인지 특히 방콕에는 당시에 정말 수많은 한식당이 생겨나기도 하고 퓨전 주점들도 생겨나며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에게도 한식이 많은 사랑을 받곤 했는데요. 제 딸 나띠아가 한국에 빠지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나띠아는 특히 K-팝 가수 중에서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 출신 아이돌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군요. 아마 한국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태국 출신 아이돌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2PM의 니쿤이라는 가수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 최근에 활동하는 가수로는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리사라는 가수와 갓세븐이라는 그룹의 뱀뱀이라는 가수가 태국 출신이더군요. 그리고도 NCT10이나 CLC 손 등등 꽤 많던데 너무 많아서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를 못하겠네요. 특히 제 딸은 블랙핑크의 리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예쁜 외모에 푹 빠지면서 연예인들이 하는 화장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레 K-뷰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일도 많았죠. 또 한국의 가수나 화장품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무척 좋아해서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보는 통에 그만 좀 보라고 잔소리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 친동생은 이맘때 방콕에서 식당을 열어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이 얘기도 간략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은 특히 한국인들을 중국인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인과 중국인은 겉보기에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겪어보지 않으면 비슷할 거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겪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시끄럽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메뉴를 주문하고 특히 식사 중에도 마치 고성을 지르듯이 대화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뭐 음식이 무조건 다 입에 맞을 순 없으니 경우에 따라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불러 세워놓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언가 요청할 때도 부탁조가 아니라 큰 소리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듯이 직원들에게 시킨다고 하더군요. 식사가 끝난 후에도 테이블 위는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는 것은 덤이었고요. 정말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하다 싶더군요. 반면 한국인들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메뉴를 주문할 때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양국 간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는데요. 식사 중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해 주었다며 그러한 한국인들의 배려에 제 동생은 큰 감동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식사 후에도 테이블을 최대한 깔끔히 정리하고 나갈 때까지도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가게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은 제 동생에게도 큰 만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안겨주었고 동생이 식당 운영을 더욱 즐겁고 보람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참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동생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제 딸이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게 기분이 정말 좋더군요. 만약 제 딸이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처럼 무례하게 구는 나라였으면 뭔가 좋아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하여간 이렇게 제 딸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류 열풍에 빠져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던 차에 최근 들어 제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태국 내에서 한국 물건 절대 안 쓰겠다. K-팝 절대 안 듣겠다. 한국 여행 절대 안 가겠다 등의 한국 보이콧 운동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이콧 운동에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붙여놓고 다들 퍼나르고 있는 모습이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 정말 의아했습니다. 분명 태국인들은 얼마 전까지 한국 여행도 자주 가고 한류 열풍에도 빠져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라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급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불법 체류자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이었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외국인 중에 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었고 이에 따라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서 출입국 심사에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태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 것 같더군요.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색이 사회학과 교수인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야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태국인 줄은 정말 몰랐죠.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생긴 갈등은 의외로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여 수업 준비와 학생들의 과제를 정리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끊이지 않는 기사들은 저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제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격해지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며 제 딸아이가 상처를 크게 입진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몇 달 동안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고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방콕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이 문제는 꽤 큰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날도 저는 한 학생의 연구 과제에서 양국 간 관광객의 감소와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양국 간 관광객 감소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제게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저는 제 친동생에게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불안정했죠. 형, 한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예약도 거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제 동생은 방콕의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그의 일상과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동생의 걱정이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임을 직감했어요.
양국 간의 갈등은 개인적인 삶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한국 관광객의 감소는 그의 식당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족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제 동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큰 위기임을 알 수 있었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저는 동생과 전화를 끊고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인터넷을 켰어요. 그런데 그때 최신 기사 하나가 뜨더군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도대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양반인가 싶었어요. 그는 한국 방문 태국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국의 관광 명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다수 여행지는 인기 드라마 덕에 유명해서 잠시 핫할 뿐이며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매력과 쉬운 입국,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대해 칭찬을 하며 마치 한국에 대한 복수심을 표출하듯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 모자랄 사람이 오히려 더 부추길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니 정말 더위를 먹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더 좌절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협회 부회장의 말에 다른 태국인들마저 휘둘리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한 태국인 직장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일본은 엔저로 여행비가 싼 데다 친구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측은 제 친구의 호텔 환불도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국 관광은 리스크다라고 느낍니다. 한국에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다른 태국인은 중국이 3월 1일부터 태국 국민 비자를 면제한 후 올해 약 120만 명의 태국인이 중국에 갈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2019년의 2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보다 중국이 많은 관광 명소와 유적지들로 매력적인 곳이라 여깁니다. 여행 비용은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유타차이 부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4일 여행 비용은 약 22,000바트, 한국은 3만 바트라고 합니다. 일본도 해외 관광객들에게 고평가되는 문화와 역사가 있지만 엔화가 급락해서 한국에 비하여 굉장히 저렴한 선택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넷 베스트 댓글에서는 저는 동아시아 모든 나라를 여행 가봤지만 한국이 가장 실망스럽고 서비스도 안 좋고 갈만한 곳과 놀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 저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화려한 것을 보지만 막상 가면 실망이 넘칠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 두 곳은 탐험하고 체험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여러 번 가도 안 질리고 여전히 새로우며 4번을 갔음에도 여전히 유명한 곳들을 다 못 가봤습니다. 라는 댓글도 보이더군요. 또한 두 번째 베스트 댓글에서는 한국은 오빠 드라마 시기 덕에 몇 년간 많은 관광을 받았고 지금은 드라마 영향력이 다 떨어져 동남아에서 이제 제로에 가깝고 오직 유럽만이 인류의 고대 도시 유산 속에서 신선한 기후에서 구경하고 즐길 거리가 많기에 관광에 인상적인 곳입니다. 라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부회장의 말에 동조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한국 여행에 대해 비난하거나 혹은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격해진 반응과 내용들을 살펴보며 참 씁쓸한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이와 같은 격해진 분위기는 전형적인 선동의 일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일부 여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퍼지면서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무수한 긍정적인 경험과 우호적인 감정이 감춰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행협회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갈등의 표면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들은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을 확대 재생산해 나가며 이성과 객관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소통과 진정한 해결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논란의 시작은 태국 일간지 방콕 포스트가 한국 여행을 갔다가 입국을 거절당한 태국인 관광객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신문은 태국인 가운데
부유층이나 학자들도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며 X 등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한국 여행 금지였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이 태국인을 인종차별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즉, 최초 언론 보도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파고 들어가 보면 불법 체류 문제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마약 유통이나 불법 성매매 행위를 일삼고 있었는데 왜 입국을 거절당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유를 보도에 포함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심지어 이러한 강력 범죄 문제는커녕 불법 체류에 대한 문제조차도 기사에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태국 대중들은 이유 없이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선동을 당하고 반한 감정이 생기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한국 측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던 건데 말이죠.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자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 사항이며 불법 체류는 노동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 체류 태국인 중 합법 체류자는 불과 1만 8천 명에 불과한 반면 불법 체류자는 15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즉 한국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게 태국이었고 실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월 200만 벌어도 태국에서 받는 월급의 두세 배는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히려 여행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반환을 부추기고 언론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던 제 딸아이 나띠아도 근래 들어 태국 내 반한 감정을 인식했는지 급격히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더군요. 뭔가 상처를 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게 말을 안 해도 저는 딸아이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나라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싶으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생의 식당이었어요. 평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식당이 갑자기 한산해졌는데 이대로 가다간 식당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 식당은 동생 가족 생계 수단이자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근의 동생과 친한 식당 사장님들도 모두 다 비슷한 고민으로 울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참 많은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 힘이 닿는 한에서 제 직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바르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또한 호락호락한 일만은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학생들 반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학생들은 이미 태국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강의가 이들의 기존 생각과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열띤 논쟁이 일어났고 일부 학생들은 제가 한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는 생각을 표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반발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조금씩 인내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은 실제 팩트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태국인들의 심각한 현실을 면밀히 설명하고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과 범죄가 계속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태국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한국을 욕하기까지 한다면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 것인가 잘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말이죠. 또한 우리는 그저 땡깡을 부리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이며 그러기 위하여 이렇게 방콕 대학교에 입학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들을 꾸준히 설득했고, 그러자 점차 학생들도 제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 하더군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갈등의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서로의 입장에서의 관점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나중에는 더 큰 이해와 화해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 일입니다. 부디 한국 분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때까지 태국 내에서 힘닿는 한 열심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사그라들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별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교수님과 안나양, 그리고 태국의 수라차이 교수님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